자, 실전연수 문제 4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전연수 문제 4번 해석 코드가 4004번이고, 그 1번부터 6번까지가 수동이고, 7번부터 12번까지가 자동 결산이에요. 자, 그럼 수동 결산부터 해볼게요. 자, 1번 전폐입력. 자, 12월 31일로 전폐입력해야 되겠죠? 자, 1번은 수동만 하고 이제 자동은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 드릴게요. 자, 1번에 기말 현재 발생되었으나 지급기일을 도래하지 않은 공장 직원에 대한 임금 600만원이 있다. 그럼 임금에 대한 분개가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말 현재 발생이 된 거니까 발생분에 대해서 분개가 안 돼 있으니까 분개하라 이 말이에요. 기말 현재 발생되었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돈 줄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분개가 안 돼 있겠죠. 돈 아직 안 줬으니까. 차변에 임금 잡고 금액이 얼마냐면요. 600. 대변의 미지급 비용 6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2번은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그 계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야 돼요. 그럼 장기 차입금인데 이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평화은행이죠.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고, 예, 금액은 1억 5천.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예, 평화은행 1억 5천. 자, 3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분 기간 경과 이자 비용 미지급액 52만원을 계상한다. 자, 기간 경과분은 단기분을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기간 미경과분은 차기분, 기간 경과분은 단기분이에요. 그럼 단기분 이자 비용 미지급액, 돈을 안 줬으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었겠어요? 안 되어 있었겠어요? 안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하라는 문제예요.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요. 52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52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분, 기간 경과 이자 비용 미지급에 단기분,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단기분, 이자 비용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52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52만원. 자, 그 다음 4번에 당사의 합배성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고 2016년 12월 31일 결산일의 환율은 1달러당 1,500원이다.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은 각각 인식하고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은 현재 발생일 날의 환율이 10월 22일이죠. 10월 22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430원이에요. 그럼 현재 미수금의 장부가액은 572만원인 거예요. 그럼 2016년 10월 20일 현재 차변의 미수금은 572만원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긴말에 평가했더니 미수금이 600이 됐죠. 미수금이 얼마가 더 업됐어요? 28만원이 더 업됐죠? 그럼 차변의 미수금 28만원 더 늘려주고 미수금 받을 돈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익 난 거죠. 예, 대변의 외환산이익 혹은 대변에 올 수 있는 거는 수익의 발생밖에 없잖아요. 예, 외환산 이익이 되겠고, 자, 그다음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장기 차입금은 지금 3만 달러가 있었는데 발생일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450원이라서 4,350만 원이었어요.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 4,350인데 결산일 날에 평가했더니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 됐죠. 그러면 4,500이 된 거잖아요. 장기 차입금이. 그럼 차입금이 얼마가 늘어나요? 150이 늘어나죠. 자, 빚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죠? 예, 차변의 외화, 한산 손실 150만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차변의 미수금. 자, 미수금이 얼마였냐면요. 미수금이 28만원. 예, 대변의 외화, 한산이익 28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의 외화 한산 손실, 차변의 외화 한산 손실이 150만원. 예,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 15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성호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성호품으로 계상하였는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성호품이 30만원이다. 사용액은 모두 사무실 사용분이다. 성호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성호품 잔액을 조회해야 되는데 근데 결산 문제를 할 때에는 조회에 대한 부분은 합잔을 줘요. 합잔.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 두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죠. 이 합계 잔액 시산표 가면은 모든 계정 과목에 증감 잔액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성호품이 여기 있죠. 혹은 성호품이 안 찾아지면은 컨트롤 F 누르고 성호품 치세요. 이렇게 컨트롤 F 누르고 성호품 치면은 성호품으로 가죠. 성호품이 얼마가 있다라고 떠요? 50만원 있다라고 뜨죠. 그래서 차변에 성호품이 50만원인 거예요. 자, 성호품이 50만원인데 그럼 차변에 성호품이 50만원이죠.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차변에 계산되어 있는 성호품 50 중에서 남아있는 게 30이죠.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20을 썼죠? 그럼 대변에 성호품 20을 빼고 차변에 성호품 B
20 요렇게 하면 되겠죠. 대변에 소모품 20을 빼고 그래서 사용한 것만큼을 대변에 빼면서 차변에 뭘로 잡으면 돼요? 소모품 B 20 요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일단 소모품 잔액이 얼마인지 조율했죠. 소모품 분개를 자산으로 했다죠. 안 쓰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 자산, 쓰면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쓴 것만큼을 대변에 따르면서 차변에 뭘로 계상해야 돼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3만원 남아있으니까 얼마를 쓴 거예요? 47만원 썼죠. 그쵸. 47만원. 네. 남아있는 게 3만원이니까. 자, 그럼 분개해 볼게요. 차변에 소모품비 지금 사무직이죠. 사무실이니까 800분의 소모품비 47만원. 네, 대변에 소모품 47만원. 쓴 것만큼을 대변에 빼면서 비용 계산하면 되겠죠. 자, 6번. 당사는 이자 비용 선지급 시 전액을 단기 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말 결산 시 차기분은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당사 2016년 8월 3일자 계상한 이자 비용과 관련하여 단기에 속하는 이자분이 300만원일 때 결산 시 대체 분계를 일반 전폐명 메뉴에 입력하라. 관련 계정을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2016년 8월 3일, 8월 3일날 일반 전폐명 가보세요. 8월 3일날 일반 전폐명 가보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이 850, 대변의 현금 850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거 조회해야 돼요. 차변에 자 8월 3일날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가 있었어요? 일반 전폐입력에 차변의 이자 비용이 850, 대변의 현금 850이 있었죠? 차변의 이자 비용 850, 대변의 현금 850 이렇게 있었죠? 자 12월 31일이 되어요. 자 차변에 계산되어 있는 이자 비용 850만원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요. 이 이자 비용을 봤더니 자, 차변에 계산되는 이 이자 비용 있잖아요. 자, 요 이자 비용이 있는데 요 이자 비용이 단기분이 있고 차기분이 있겠죠. 자, 이자 비용 850 중에서 문제에서 단기에 속하는 이자가 얼마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단기분 이자 비용이 300만 원. 그럼 차기분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550만 원인 거잖아요. 차변에 계산되는 이자 비용 850 중에서 단기분이 300이고 차기분이 550인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 얼마만큼이 가드 계산되어 있어요? 기중에 550이 가드 계산되어 있는 거죠. 대변에 이자 비용 550을 빼야 돼요. 대변에 이자 비용 550을 빼면서 차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해요? 선급 비용 55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계산되는 이자 비용이 850인데 이 850 중에서 문제에서 단기분을 알려줬지 차기분을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단기분이 300이니까 당연히 차기분은 얼마가 되겠어요? 550이 되겠죠. 차기분을 빼면서 선급 비용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계 입력해 볼게요. 12월 31일 날 차변의 선급 비용 550, 대변의 이자 비용 5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자 비용 550을 빼면서 뭘로 대체하면 돼요?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네. 자, 6번까지가 수동이었고 여러분들이 7번부터 12번까지 자동 계산해 보세요. 자, 7번 해볼게요. 7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시오.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30%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추계액 전액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추계액의 30%만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 가보세요. 자, 결산자료 입력 가서 조회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해요. 12월로 하시고 상단에 퇴직 충당을 눌러봐요. 누를 때 추계액 전액을 넣으면 안 돼요. 2억 2천만원에 30%인 600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사무직은 3천에 30%인 900만 넣으세요. 그래서 추계액을 2천이라고 넣었으면 틀린 거예요. 추계액의 30%만 설정하기로 했잖아요. 30%면 600. 그 다음 사무직은 30%면 900이잖아요.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되겠죠? 자, 결산 반영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퇴직급여 부분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8번이 회계 1급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세무 2급 수준의 문제거든요. 예, 문제 자체가 좀 어렵긴 해요.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회계 1급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알면 좋긴 한데 너무 어렵다. 아니, 아세요. 그래도 아세요. 네.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무형자산인데 만약 X 1년 1월 1일 날에 예, 개발비를 500원에 샀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개발비 500, 대변에 현금 500. 자, X 1년 말이 돼요. X 1년 12월 31일이 됐으면은 개발비는 1년이 지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원. 내용연수가 5년이었다라고 할게요. 잔존가액은 없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써야 되는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은 상각을 할 때 직접 상각법이 허용이 돼요. 개발비를 직접 가져끼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앞에서 재무회계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무형자산은 상각을 할 때 개발비를 이렇게 직접 가져낀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가져끼는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개발비를 대변에 100원을 이렇게 뺐어요. 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건물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건물이 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건물 5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비죠. 뭐 어차피 비용 계정인 건 똑같은데 대변에 건물을 직접 빼지 않고 어떤 계정 까먹어 쓰나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건물 차관 계정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무형자산은 누계액을 써도 되는데 차관 계정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가져끼는 걸로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직접 가져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무형자산 100원을 직접 뺐죠? 그럼 현재 그러면 개발비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400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다. 주어져 있지 않고, 자, X2년도가 됐어요. 자, X2년도 12월 31일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X2년도 12월 31일이 됐을 때 분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고 취득가액하고 상각액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잔액이 그냥 단순히 잔액이 400원 남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자, 개발비 잔액이 400원 남아있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자, 이게 언제 취득했냐면요. 전년도 초에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X1년 1월 1일 날 취득했다는 말만 나와 있어요. 1년 상각한 금액이 얼마에 40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00 가지고 몇 년을 더 상각하면 돼요? 4년을 더 상각하면 되겠죠? 올해 상각비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원이겠죠, 계속.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잠깐만 있어봐요. 네. 이해시켜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500에서 100 빼면 이때 개발비 잔액이 얼마예요? 400이죠. 이때는 개발비 잔액이 얼마예요? 300이죠. 네. 처음에 500 주고 샀는데 100 깎았으면 400이 남죠. 자, 이 해에는 내용연수가 5년이다라고 했을 때 1년을 상각했죠. 그럼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이제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남아있는 금액 400을 남아있는 내용연수 4로 나누면 그 해의 상각비가 나와요. 남아있는 금액이 400이잖아요. 남아있는 금액 400을 남아있는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누니까 그 해의 상각비 100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거기 8번 문제. 8번 문제 보세요. 회사는 기말 연지에 결산 항목 반영 전에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480만원 있다. 차변에 개발비가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480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개발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년도 말, 전기 초에 샀다죠, 문제가. 그 두 번째 줄에 개발비는 전기 초에 설정되어 전기 초부터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개발비가 현재 잔액이 480만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개발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480을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연수로 나누면 돼요. 이제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회사는 기말 연지에 결산 항목 반영 전에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480만원 있었다. 개발비는 전기 초에 설정되어 전기 초부터 사용하였고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한다고 되어 있죠. 5년 상각하는데 1년 상각했죠. 전기 초부터 설정되었으니까. 전기 초에 구입한 거니까 5년을 상각하니까 이제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1년 상각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이 480이니까 480만원을 남아있는 내용연수 4로 나누면은 올해의 상각비가 나와요. 그럼 올해의 상각비가 얼마다라고 나와요? 12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비 상각금액이 120인 거예요. 120을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에 상각비, 하단에 감가상각비 부분에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 있죠. 여기다가 120만원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상각에 대한 분계는. 상각비 금액을 구해서 그 금액을 개발비 부분에 넣기만 하면은 개발비 상각에 대한 분계는 자동 생성.
그래서 5년간 상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개발비 7일까지 가면 600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대변의 현금이 600이었을 거예요. 내역연수가 5년이죠.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상각이 돼요? 120씩 상각이 되죠. 예, 1년에 120씩 상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480이죠. 그 남아있는 금액 480을 남아있는 내역연수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상각비도 역시나 120이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분계가 흘러가는 건데, 무형자산 상각비가 나오면은 그냥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역연수로 나누면은 상각비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됐습니다. 예, 8번까지 해봤고, 9번을 한번 입력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은 9번 문제 입력해보세요. 자, 9번 입력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셔야 되세요.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차량운반구 코드가 203번이죠. 계정 과목을 차량운반구로 설정하셔야 되세요. 자, 소형차 취득을 언제 했냐면요. 2015년 5월 4일. 자, 그 다음 기초가액이 얼마냐면요. 기초가액은 1억 8천, 감로는 530만원. 자, 내역연수는 몇 년이냐면요. 5년을 딱 넣었더니 상각비가 나오죠. 78, 789, 700이 나왔죠. 자, 그 다음 500번 돼요? 800번 돼요? 영업 보니까 800번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에서 업종 코드를 넣으라고 됐는데, 업종 코드는 맨 하단에 20번 있죠? 20번 안에 넣으면 돼요. 업종 코드를 여기 눌러보면 13번은 뭐예요? 제조업이죠? 네, 13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가볼게요. 건물은 코드 번호가 201번, 자산명의 공장건물. 취득은 2014년 3월 1일, 기초가액은 1억 2천, 누계액은 23561 빵빵빵. 자, 내역연수가 몇 년이냐면요. 10년.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업종은 13번. 이렇게 하면 상각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00이다라고 뜨죠? 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을 가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감가상각 누르면은 감가상각비가 다 끌어와져 있죠? 네, 그리고 무슨 버튼만 누르면 돼요?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은 이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 란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하면 되겠고, 10번 볼게요. 자, 10번에 재고자산의 실질 조사된 기말 재고액 현황은 아래와 같아. 자, 원재료가 있는데 그 원재료 밑에 단고장 표시된 부분 볼게요. 원재료에 대한 실질 조사 기말 재고액 중에는 도착지 인도 기준에 의해 운송 중인 원재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위 표에 의한 금액과 장부상 기말 재고 금액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도면 무조건 누구 거라고요? 판매자 거라고 했었죠. 도판.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재료니까 원재료는 구매하는 자산이잖아요. 원재료는 사는 자산이죠. 원재료가 판매용 자산인 건 아니잖아요. 원재료라고 하는 거는 구매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매자예요. 그럼 도면 판매자 거라고 했었죠. 이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빼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 50만원 포함되는 걸 빼면은 기말 원재료는 얼마가 되냐면요. 150만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50만원 빼야 되니까. 그쵸? 자, 그다음 기말 저금품은 얼마가 되냐면요. 3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얼마가 돼야 돼요? 400.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말 재고 금액 넣을 때는 반드시 어떤 금액을 넣으라고요?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에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면은 판매자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구매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게 아니니까 빼야 되겠죠. 네. 뺀 150만원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당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선 추산액을 산정한 결과 기말 시점에 대선 예상액은 다음과 같아. 당사는 보충법에 의하여 대선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선 충당금 설정, 대선이 나오면 무조건 상단에 뭘 누르라고 했어요? 대선 상각을 누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설정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설정액이 나와 있어요. 그냥 설정액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설정액이 얼마니까 그 설정액을 네가 직접 입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판관비 쪽에 대선 상각 있죠?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설정액이 얼마예요? 235만원. 바드럼에 대한 설정액은 175만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런 게 더 어렵죠.
이렇게 위에 누르면 되는 건데 이건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잖아요. 대손 삼각 추가로 띄일 것 같은 금액을 얼마인지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외상 매출금 받으럼 넣고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법인세 문제죠. 법인세 문제는 그냥 선납세금 똑같이 줬고,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25만원,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액은 1055만원. 이렇게 넣으면은 법인세 등이 1080만원이더라고 뜨죠? 예.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하고 추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두 가지 갖다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상단에 무슨 버튼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연습 문제 5번, 마지막 실전연습 문제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전연습 문제 5번 해보겠습니다. 해석 코드는 4005번이죠. 실전연습 문제 5번, 597페이지. 자, 해석 코드는 4005번. 주식회사 태남이죠. 자, 이제 수당결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1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문제인데, 자, 단기매매증권 볼게요. 취득을 5,000에 했죠. 차변 단기매매증권 5,000, 대변 현금 5,000이죠. 근데 4,700이 됐으니까 300을 빼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300 잡았죠. 그럼 4,700이 있는 게 이제 얼마가 됐어요? 5,100이 됐으니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400 올리면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4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12월 31일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 얼마가 있냐면요. 40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4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이랑 단기 투자자산 평가액 같은 거예요. 자, 2번은 2016년 12월분 임차료에 대하여 기말 현재 경과된 기간에 대한 임차료 250만원 있다. 그래서 지급기한이 내년이죠. 내년 1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임차료 경과분에 대한 분개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임차료 경과분에 대하여 분개하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공장번호 500번 되겠죠. 500번대 임차료 150만원, 차변에 사무실 임차료는 800번대 임차료 100만원, 대변에 이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25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경과분이 나오면 경과분에 대한 분개를 하시오라고 하면은 단기분 비용 분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 3번. 자, 3번은 좀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죠. 자, 문제가 보면은 3월 1일에 주 한국 사람은 아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보험료 600을 줬는데 이게 전부 다 차기 비용으로 분개를 했죠. 차변 선급비용 600 잡은 거예요. 2016년 3월 1일 날에. 근데 2016년에 단기분 보험료는 600만원 곱하기 12분의 10개월치인 500만원만 보험료로 잡혀야 되겠고, 차기 비용 100만원이 선급비용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분을 해보면은 단기분은 10개월치, 차기분은 2개월치에서 단기분 500, 차기분 100만원이에요. 그럼 선급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죠. 선급비용은 600이 아니라 얼마만 잡혔어야 돼요? 100만원만 잡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급비용 500을 대변에 잡아 빼야 돼요. 잡아 빼면 선급비용이 얼마가 돼요? 100만원이 되잖아요. 잡아 빼고 단기분 보험료 5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500, 대변에 선급비용 5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보험료, 판관비 보험료죠. 500, 대변의 선급비용 500. 회계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보험료 판관비 맞죠? 자, 그 다음 4번. 4번에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잔액은 미국의 MSI사로부터 2016년 9월 3일 차입한 3만 달러로서 차입 당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90원이었고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70원이다. 그럼 3만 달러가 환율이 1달러당 1,090원에서 장부상에 3,270만원이다라고 돼 있었겠죠. 그럼 대변에 지금 단기 차입금이 원래 얼마다라고 돼 있었냐면요. 3,270만원. 단기 차입금이 3,2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3,210만원이 됐죠. 그럼 단기 차입금 얼마 빼야 돼? 60만원 빼야 되겠죠. 그럼 차입금이 줄어들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이다 해서 외와 한산 이익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차입금이 3,270이 든 게 3,210만원이 됐으니까요.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 60만원. 거래처는 어디에요? MSI사.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겠죠? MSI사. 대변의 외와 한산이익. 외와 한산이익 6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예, 2016년 7월 1일 소모품으로 1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결산 시 소모품 잔액을 확인한 결과 10만원이 남아있다. 자, 소모품을 구매한 시점에 자산 처리했죠. 그럼 차변에 소모품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100만원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 중에서 쓴 게 얼마래요? 10만원 남아있으니까 쓴 게 90이겠죠. 대변에 소모품 얼마를 잡아 빼면 돼요? 90만원을 잡아 빼면 되겠죠. 쓴 게 90이니까. 사용한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차변 소모품 비. 차변 소모품 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공장이 얼마예요? 공장에 대한 소모품 비가 1대2니까, 이게 2겠죠. 2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60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800번째 소모품비가 얼마냐면요. 예, 30만원이겠죠. 1대2니까 사무직하고 생산직이 1대2 비율이니까 800번째 30, 500번째 60. 제가 또 입력해 볼게요. 예, 차변에 500번째 소모품비가 60, 800번째 소모품비 30, 예, 대변의 소모품 90. 자, 6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개정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합전에 들어가 볼게요. 합전에 들어가서 12월 31일 현재 부가세 대급금이 14130 빵빵빵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가 있어요? 15830 있죠. 자, 그럼 부가세 대여금을 떨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가세 대여금이 14130 빵빵빵. 대변에 부가세 대여금 14130 빵빵빵.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있죠. 예수금이 얼마가 있냐면요. 예수금 잔액은 15830 하고 차액만큼을 뭘로 잡으면 돼요? 미지급 세금을 하라고 돼 있죠. 네, 미지급 세금 1700990이겠네. 맞나? 14130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15830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거래은행인 주 하나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이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라고 되어 있죠. 당기분 경과이자 이자수익 분개하라는 말이에요. 예,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한다니까 당기분 이자수익 분개하라는 건데 그럼 분개가 일단 차변에는 미수수익 분개가 안 돼 있으니까 미수수익 분개하라는 거죠. 그냥 대변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이자수익이 와야 돼요. 그럼 단기분이 얼마냐? 단기분은 1억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9개월치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개가 차변의 미수 수익 단기 이자 수익 분개가 안 돼 있으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그냥 대변의 이자 수익 분개를 하면 되겠고 금액은 얼마냐면요. 1억원 곱하기 10% 곱하기 몇 개월치예요? 4월부터죠. 올해 4월부터니까 9개월치겠죠? 예, 12분의 9 2016년 4월 1일부터니까 9개월치 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750이 나올 거예요. 차변의 미수수익 750 대변의 이자수익 75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가지급금 정산내역. 가지급금 얼마가 있었어요? 56만 5천원 있었죠. 정산내역서의 왼쪽에 가지급금 수령액이 56만 5천원이니까 대변의 가지급금 56만 5천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차변에 그 원인을 밝혔죠. 원인이 사용내역이 인사부 해식대금 인사부니까 800번 되겠죠. 800번대 복리후생비 20만원 제조니까 제조공장 3라인 직장체육비 500번대 복리후생비겠죠. 35만원. 자, 나머지는 회사에다가 돌려줬다죠. 남아서 15,000원 현금. 자, 그 다음에 이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지금 없죠, 거래처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자, 8번까지가 수동이고 이제 9번부터가 자동이겠죠. 자, 이거 닫을게요. 닫고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에 가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감가상각비 금액 나와있으니까 갖다 넣으면 돼요. 자, 건물 영업부 건물 있죠. 영업부 건물은 판관비 쪽에 넣으면 되겠죠. 판관비 쪽에 감가상각비에다가 건물 얼마예요? 235만원. 그다음 차량 운반구 공장용은 여기 제품 매출원가 쪽에 감가상각비 어디에요? 차량 운반구 쪽에 금액 125만원. 자, 그 다음 기계장치는 얼마예요? 3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비품은 영업부 쪽에 2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동결산. 9번, 10번, 11번까지 세 문제만 일단 해보세요. 세 문제. 9번, 10번, 11번 세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퇴직금인데, 퇴직금 추계액이 4,800, 영업직이 3,200이죠. 자, 추계액이, 생산직이, 추계액이 4,800이죠. 자, 요만큼 설정할 건데, 이미 설정된 게 있으면 빼야 되겠죠. 그래서 합자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합자리 들어가 보면은, 비유동 부채의 퇴직금의 충당 부채가 5천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자, 태충 잔액이 5천이 있어요. 이미 5천만 원만큼 분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있잖아요. 이 태충 잔액은 10번에 첫 번째 끝에 단기 설정 전 퇴직급의 충당금 잔액은 생산직 60%, 사무직 40%로 구성되어 있다죠. 그럼 생산직이 60%니까 60%면 3천만 원. 생산직은 3천만 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요? 1,800만 원. 사무직은 추계액이 3,200이죠. 근데 이미 설정된 게 아까 충당금 잔액이 얼마였어요? 퇴직급의 충당금이 5천이니까 5천에 40% 하면 사무직은 2천만 원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5천에 40%니까 2천만 원. 네, 빼면은 추가 설정액이 얼마예요? 1,2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할 때 생산직은 1,800 추가로 더하면 되고 사무직은 1,200 추가로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넣으면 되냐면요. 결산자료 입력에 퇴직급여 있죠. 퇴직급여 안에다가 반영시키기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상단에 태축 눌러봐요. 이미 설정된 잔액이 3,200이라고 돼있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 추계액 4,800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추계액 3,200 넣으면은 추가 설정액 1,800, 1,200 똑같아지죠 결론은. 설정전 잔액이 지금 생산직이 60%, 사무직이 40%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3,200 이렇게. 프로그램 이미 그게 반영이 되어 있죠. 네. 여기다가 추계액만 넣으면은 추가 설정액이 이렇게 떠요. 뜨면은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은 퇴직급여란에 금액이 자동 반영되죠. 예, 퇴직급여란에 판관비 쪽에 1,200, 그 다음에 여기 생산직 쪽에 1,800.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예, 혹시 10번은 이해가 안 되셨으면 좀 이따 개인적으로 좀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11번. 11번은 기말 재고,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넣으면 되겠죠? 자, 제공품 넣어볼게요. 제공품은 246만 5천원. 자, 그 다음에 제품은 얼마가 되냐면요. 273만원. 자,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표시된 부분 볼게요. 회사는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원재료 금액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 구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운송 중인 2만원을 제외시켰다. 선이면 무조건 누구 거라고 했어요? 구매자 거라고 했었죠? 성구라고 했었잖아요. 예, 성구 구매자 건데 이 사람은 구매하고 있는 사람 맞죠? 이 사람은 구매자잖아요. 원재료 구매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 거죠?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포함시키면 얼마가 돼야 돼요? 294만원이 돼야 되겠죠 원재료는. 원재료 부분에 294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원재료는 실제 기말 원재료인데 실제 기말 원재료는 성구 구매자 거니까 2만원 포함시켜서 294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 했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상단에 무슨 버튼 누르라고요? 전표 추가.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세무 2급에서나 나올 문제인데 해외 1급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처럼 이익잉여건 처분계산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작업 순서가 이익잉여건 처분계산서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자, 요거 닫아요. 닫고 순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합전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합전에 들어가서 조회 버튼을 눌러요. 12월 31일 해가지고 대차 차익이 뜨는 게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괴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검토해보고 그 다음 순서가 원선이제. 자, 원선이제인데 재무제표를 확정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결산분괴가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오픈을 시켜줘야 돼요. 원선이제 순서대로 제조원가 명세서 일단 열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괴한 게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돼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열어줘야 돼요. 이걸 열어줘야지 여러분들이 결산분괴한 내용들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건 처분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열면은 당기순이익이 결산분괴가 반영된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익잉여건 처분계산서 명세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입력해볼게요. 자, 단기 처분 예정일이 언제냐면요. 2017년 2월 28일
정기가 2016년 2월 28일이고 처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1200만원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이 1200이네요. 현금 배당이 1200. 그 다음에 10%만큼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 12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에 있는 금액들을 이 해당欄에 넣기만 하면 돼요. 넣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요. 전표 추가 버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손익대체분계. 일반 전표입력 가볼게요. 12월 31일 아래 잉여금 대체분계들 있잖아요.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가 되면 손익계정으로 갔다가 잉여금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야 돼 종착지는 어디냐면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가면은 오류가 안 떠야 돼요. 오류가 안 뜨면은 결산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 결산할 때 이 순서대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원선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서 한번 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서 한번 열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이 금액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상태표 들어가면 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 작성하라고 했으면은 재무상태표는 들어가 볼 필요는 없고 요것만 작성하고 전표 추가 버튼만 누르면은 끝입니다. 회계일급은 거의 안 나와요. 세무 2급에서나 넣을 만한 내용이고 회계일급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결산 작업 순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앞에 576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결산 순서가 있죠. 1단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결산. 2단계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 결산 후 전표 추가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까지만 잘하시면 되세요. 회계일급은. 자, 근데 3단계 재무제표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의 순서로 재무제표 확정시켜야 한다. 1번에 합계 잔액 시산표 클릭.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2번에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 원가 명세서. 그 다음 3번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시험 문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위의 순서대로 합장 클릭, 원가 명세서 클릭, 손익계산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 클릭. 그 다음 최종 종착지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클릭하면은 결산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이 자동결산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근데 결산자료 입력을 하다가는 수동결산을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을 하다가 만약에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뭔가 바꾸고 싶었다.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분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계를 바꾸고 난다면은 자동결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분계가 여러분들이 수동결산한 분계가 결산자료 입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전표 추가가 되어 있는데 다시 수동결산을 다시 했다라고 하면은 요 내용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불러와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입력한 거 있잖아요. 결산 입력한 금액들 있잖아요. 이게 불러와져요. 근데 여기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수동결산에서 바뀐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고치고 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수동결산을 잘못했으면은 여기 분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고쳤어요. 고치고 난 다음에는 자동결산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자동결산 한번 오픈을 시키세요. 오픈을 시켜가지고 1월부터 12월 다시 클릭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동결산한 내용이 여기 반영이 돼요. 다시. 예, 그리고 다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수동결산부터 하고 자동결산 해야 되잖아요. 자동결산까지 끝났는데 수동결산이 잘못됐다. 수동결산 다시 하고 다시 자동결산 다시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결산 다시 하세요. 그게 더 속편해요. 그래서 수동결산이 잘못됐으면은 시험장에서 갑자기 내가 수동결산을 뭔가 빠져먹었네? 그럼 수동결산을 고칠 거 아니에요? 자동결산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자동결산을 다시 하라는 거죠. 예, 다시 해가지고 전표 추가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결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